NHL 핫앤낫 이번 주에는 득점 랭킹 1위에 오른 코너 맥데이빗과 최근 5연승으로 다시 분위기 상승 중인 세인트루이스를 살펴봅니다. NHL 경기 리뷰 시간에는 센트럴 디비전 1위 내시빌과 3위 수성을 위해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미네소타와의 경기 되짚어봅니다. KHL 서부지구 결승은 스카와 체스카의 라이벌전이 2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KHL 플레이오프 소식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안양 한라가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플레이오프 파이널 원정 1, 2차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챔피언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3차전은 이번 주 목요일 안양에서 펼쳐집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41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41회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슬이고요. 오늘도 박힘찬 PD 그리고 이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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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3월 26일 월요일 저녁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3월의 마지막 녹음이 되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챔피언 결정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봄이 좀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PD님과 기자님의 봄은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뭐 저희가 밖을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먼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먼지 피해 다니느라고. 네. 네. 또 애청자분들의 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애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 공유하면서 비하인더넷 출발해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41회 오늘도 어김없이 애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댓글입니다. 바이킹님 남겨주셨어요. 칼슨 슬픈 소식에 위로를 보냅니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안타깝네요. 라인에도 발목 부상으로 약 2주 정도 출전 못한다고 하니 프롭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헵스는 2경기 무득점에서 펜스전 3골로 회복하나 싶었는데 크로스비 EP 배구하듯이 톡톡 골 넣는 활약 등으로 아쉽게 석패. 립스는 3골 리드 지키지 못하고 볼채 역전패. 두 팀 다 수비에서 상대에게 골리 앞 공간을 열어주며 실점했네요. 수비수가 펑만 쫓다가 골문 쪽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놓쳐버렸습니다. 브루인스도 프로 확정, 데블스 연패, 팬더스 연승으로 동부 8위가 안개 속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팬더스 최근 선전에는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2월에 벌어진 고등학교 총기 사건이 일종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역시 최근 22살 알렉산더 바코프가 잘했죠. 아이고 댓글 달다 보니 단신이 되어버렸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여기에 알로에츠님과 풋볼페이님도 의견 나눠주셨어요. 먼저 알로에츠님입니다. 방송이 일찍 진행돼서 댓글 못 남겼네요. 어제는 오타와의 세너터스와 펜서스 경기 보러 다녀왔습니다. 펜서스 1, 2라인의 화려함을 봤고요. 2시에는 피겨를 했으면 아마도 평창에서 한유를 이겼을 듯한 모습이었고 센스가 헵스보다 위에 있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했지만 패했네요. 상대적으로 벨센터보다는 경기장 분위기가 조용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칼슨이 결정하여서 무척 아쉬웠는데 사연이 있었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마지막 꽃샘추위 조심하시고요 하면서 알레츠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중간에 있었던 내용 중에 네. 왜 카이오츠라고 이야기를 하나라는 이야기가 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요테를 왜 그렇게 부르냐 결국 그거 문제인데 국립국원에서 나오는 이제 표준어 표기법에 따르면 애리조나 카이오츠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코요테라는 게 이제 네. 에스파녀에서 이제 비롯이 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부르기로는 코요테라고 하는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왜 카이오츠라고 굳이 하느냐라고 하면은 영어식으로 따지면은 코요테를 COYOTE를 발음을 하면 카이오티 같은 느낌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 NHL 프랜차이즈는 미국에 기반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리조나 카이오츠라고 이제 표기가 되는 거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국어로 표기를 할 때는 COYOTE의 경우에는 코요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좀 뭐 또 이런 제가 좀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지키는 편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플로리다는 작년 템파베이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팀 전력으로 따지면은 사실 템파베이가 위이긴 합니다만
이제 마지막 뒷심으로 플레이오프의 희망을 이제 가져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못 미칠 것 같거든요. 작년에 이제 템파베이도 마찬가지로 후반에 본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한 발 딱 미치지 못하면서 네. 이제 플레이오프에 못 간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도 좀 비슷한 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도 좀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때 그 총기 사건 네. 이후로 플로리다가 엄청나게 이제 반등을 한 건 맞습니다. 거의 70% 이상의 승률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유니폼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기리기 위해서 이제 오른쪽 팔인가 왼쪽 팔인지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팔 쪽에 패치를 붙여서 이제 MSD였나 이제 이 부분 해서 그 사고 학생들을 좀 기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스포츠에 보면은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재앙이라고 해야 되려면 인재죠. 정말 안 좋은 사건 이후로 그 팀이 이상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뭐 작년 멀리 안 가도 네. 이번에 이제 지난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했던 휴스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뭐 베이거스도 올해 베이거스도 마찬가지죠. 올해 베이거스 정말 총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고 보스턴이 예전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 당시에 폭파 네. 사건이 났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스턴 프랜차이즈가 좀 좋은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좋지 않은 사건 같은 게 이제 지역민들에게 뭐랄까 좀 이제 스포츠 팀이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선수들도 네. 조금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그쵸. 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결과가 찾아보시면 정말 있겠네요.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팟빵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와이더맨님 140회 5,000캐시 후원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달아주셨네요. 부록 동영상 올려주신 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현석 기자님과 박힘찬 PD님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죠. 힘 PD님께서 온더스포츠 페이스북에 비하인더넷 공유 게시글에 비하인더넷에서 이야기 나왔던 이렇게 것과 관련해서 NHL이랑 뭐 KHL 다 영상 링크 공유해 주시고 계신데요. 예, 페이스북에는 이제 내용에 바로 포함을 시켰고요. 네.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공지사항란이 있는데 그쪽 체크해 보시면은 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일부러 안 찾아보셔도 바로 연결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팟빵에 피너딜사님도 140회 만캐시 후원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폴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박힘찬 PD님 선물 더 받을 청취자 없으면 잠시 쉬었다가 플레이오프 때 승패 맞추기 할 때 푸는 건 어떠신가요? 그리고 김태범 아나운서님 둘째 순산을 기대하며 같은 동네 사람으로 저도 소박한 선물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또 김예슬 아나운서님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다행입니다. 다른 팟캐스트를 들어봐도 진행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비하인더넷에서는 유료화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제가 듣는 NBA 전문 팟캐스트에서 이번 4월 프롭 때부터 회당 700원으로 유료화한다고 하네요. 비하인더넷은 유료화한다면 아마 지금 듣는 분들도 더 줄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NHL은 플레이오프를 향한 마지막 질주가 한창입니다. 서부는 퍼시픽 3위와 와일드카드 2자리를 놓고 4팀이 경쟁하네요. 질문 있습니다. 애나하임, LA 킹스, 콜로라도, 세인트루이스 중 어느 세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현석 기자님께서 냉정하고 과감한 분석해주세요. 전 애나하임이 와일드카드 2위만 안 하면 1라운드 업셋 가능하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펼칩니다. 그리고 와일드카드 2위는 내슈빌을 만나니까 안 올라가니만 못한 것 같아서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남은 일정을 고려해 봤을 때는 네. 지금 애나하임, 콜로라도, 세인트루이스, LA 이렇게 다 경합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애나하임이 승점 91점이고 콜로라도가 90점,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랑 LA가 89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애나하임과 LA는 6경기가 남아있고 콜로라도와 세인트루이스는 7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이 순위표를 살펴보면은 서로 이제 맞붙는 경기들이 있어요. 이제 애나하임은 콜로라도와의 경기가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콜로라도의 경우는 LA와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와의 경기가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LA는 애나하임과 콜로라도라는
어떻게 보면 2경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잔여 경기가 6경기, 7경기 이것도 사실상 크게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잔여 경기가 더 많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잔여 경기가 7경기인 팀들 중에 살펴보면은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세너제이, 베이거스를 첫 2경기에서 만나기는 합니다만은 애리조나, 워싱턴, 시카고, 콜로라도거든요. 이 경기들은 사실상 지금 세인트루이스 경기력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팀들이에요. 그리고 예,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들이 지금 3팀이나 예, 지금 걸려 있죠. 그런데 당연 콜로라도만 봐도 베이거스, 필라델피아, 시카고, 애너하임, LA, 세너제이, 세인트루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애너하임을 보면은 밴쿠버, 그 다음에 LA, 콜로라도, 미네소타, 댈러스, 애리조나예요. 그럼 애너하임도 3팀이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못 나간 팀이 3팀이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너하임은 오늘 경기를 정말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뒀고 일정도 6경기 남은 6경기 중에서 3팀이 사실상 플레이오프가 좌절된 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너하임이 이 팀들 중에는 제일 순위가 높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남은 건 이제 3자리 중에 2팀이에요.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인트루이스가 상당히 일정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는 그 3자리 중에 2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은 건 콜로라도랑 LA 요 2팀인데 공교롭게도 요 2팀이 네.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이 맞붙는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콜로라도도 정말 얕볼 수 없는 게 얼마 전에 베이거스와 있었던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콜로라도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네. 부분에서 본다면은 저는 베이거스랑 콜로라도 1라운드에서 맞붙게 되면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네. 이제 LA가 좀 비플레이오프 팀을 3팀을 만나기 때문에 사실상 일정 자체는 많이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LA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예,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콜로라도도 혹시나 LA전을 잡는다? 이러면은 또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 2팀은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가능성으로 보면은 LA가 올라갈 것 같고요. 순위 자체는 애너하임, 세인트루이스, LA 이 순서대로 3팀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현석 기자님의 과감한 분석이었습니다. 폴피핀과 실버버그님 저희 비하인드넷 크루 한 명 한 명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플라이카미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어요. 지난 회차 들으면서 공지에 올려주신 부록 영상 같이 보니까 내용이 이해가 잘 되네요. NHL 외에 다른 리그 소식 전달해 주실 때 부록 영상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NHL 리그 패스 구입하고 경기 보면서 응원팀 찾는다고 했었는데 베이거스로 결정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후배가 캐나다 워홀 가 있는 캘거리로 할까 싶었는데 상단 때부터 봤다고 말할 메리트도 크고 또 성장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베이거스로 선택했네요. 곧 플레이오프 들어가는데 남은 경기들 집중해서 봐야겠어요. 그리고 안양알라와 오지글스 챔프전 2경기를 다 봤는데요. 김원중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1차전 해트트릭에 이어서 2차전 2대2에서 터진 결승골까지 주장다운 멋진 모습 보여줬네요. 안양에서 열리는 3차전 깔끔하게 이겨서 아시아리그 3연속 우승으로 시즌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양알라 화이팅 해주셨어요. 결국 결정하셨군요. 아마 결정하시고 나셨으니까 비하인드넷 들으시는 재미가 더 커지시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캘거리를 왜 고려하셨는지 모르겠는 게 네. 대학 동아리 후배가 네. 거기 가 있는 건 사실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베이거스를 고르셨기 때문에 네. 예, 현명한 선택이신 것 같고 베이거스에는 또 좋은 선수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를 지켜보시고 좀 좋아하는 선수 한 명 찾아가지고 또 그 선수까지 응원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초치는 느낌인데 네. 베이거스가 올해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지는 않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건 또 나중에 이제 플레이오프 프리뷰 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도 그냥 후배가 있으시니까 더 이야기거리도 있고 그렇죠. 하셔서 지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지인이 있다는 거에 그쵸. 대해서
또 새로운 주제가 생기고 맞아요. 야, 너 플레임스 게임 가봤니?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할 할수 거리가 있고. 생기니까 뭐 그것도 그렇다면은 또 고려하시는 그러네요. 게 아닌가 싶고요. 김원중 선수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아시아리그 얘기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크롬발드 님도 남겨주셨어요. 안양할라가 너무 잘해줘서 목요일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목요일에 안양 갈 수 있을런지 하면서 댓글 남겨주셨고요. 랭쿠라스 님도 남겨주셨네요. NHL 이번 시즌이 끝을 향해 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팀 못지않게 로터리픽의 가장 높은 확률을 위한 꼴찌 경쟁도 치열한데요. 지난주까지 꼴찌를 향해 순항 중이던 캐녹스가 눈치 없게 훅스와 스타스를 연달아 잡으면서 29위로 올라가네요. 응원팀이 이기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묘한 기분입니다. 이번에 라스무스 달린이라는 거물 신인이 드래프트에 나올 예정이라 그런지 팀이 지면 지는 대로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커넉스 지금 위치 봤을 때는 네. 그냥 확률대로 가면은 탑5거든요. 그런데 탑5에는 사실 좋은 선수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달린이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뭐 네. SHL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것 치고는 이제 올림픽에도 그렇게 기용이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는 뭐 물론 뭐 좋은 선수임은 이제 물론 뭐 네. 맞습니다만 네. 이 선수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스베치니코프 선수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필리프 자디나 같은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고 팀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밴쿠버가 그렇게 높은 이제 뭐 1순위 받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사실 1순위를 노릴 정도의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1순위를 못 받고 탑5 정도로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엄청나게 유망주가 많거든요, 밴쿠버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은 페이스북 댓글로 넘어갈게요. 남은킴님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제가 코피타르 해트트릭 그리고 한 게임 4골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이런 행운이 기분으로 아이템 하나 더 애드했습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플레이오프 아마 언급하시겠지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이제 뒤에 아마 뭐 특집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네. 정말 귀한 걸 보고 오셨네요. 사실 안제 코피타르 선수가 4골을 넣은 거는 LA 킹스 역사상 처음으로 4골을 넣은 선수가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뭐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매 경기를 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그런 가신 경기에서 또 정말 진귀하고 귀한 장면이 팬 입장에서 정말 상당히 그쵸. 귀한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안내사항입니다. 청취자분들 선물 당분간 휴식이라고요. 네, 뭐 받으실 분들은 거의 다 네. 받으셨고요. 선물도 때마침 다 거의 네. 나서 네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알루에츠님께서 보내주셨던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네. 저지하고 NHL 카드들이 남았는데 이거를 청취자 선물로 어떻게 드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네. 이제 NHL 플레이오프 기간이 조금 있으면 다가오니까 네. 그때 맞춰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게 더 이제 골고루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남겨주신 댓글들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작성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NHL 하덴낫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41회 NHL 하덴낫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현석 기자와 함께하고요. 오늘의 첫 번째 핫한 소식은요. 플레이오프 탈락을 확정지은 오일러스에서 나왔네요. 코너 맥데이비드입니다. 이 선수가 뭐 사실 올 시즌 정말 잘하긴 했는데 꾸준하게 득점 행진을 이어나간 결과가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명을 해봤어요. 3월에 특히 페이스가 좋은데 13경기를 치렀는데 11골, 13개 어시스트, 24개 포인트를 올리면서 네. 정말 뭐 놀라운 기록을 선보이고 있고요. 포워드인데 이 친구가 27분 가까이를 뛴 경기가 있을 정도로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뭐 득점 부분 이런 게 너무나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네. 이 선수로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계속 득점을 해왔거든요. 그 결과는 무엇으로 이제 보답이 되었느냐 하면은 어느덧 NHL 포인트 랭킹 1위의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오. 이제 그게 바뀌었는데 네. 오늘 3포인트를 더하면서 맥데이비드 선수가 99포인트를 올리면서 지난 경기 96%포인트로 쿠체로프 선수를 제끼면서 전체 NHL 포인트 1위까지도 올라왔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에드먼턴이 갑자기 또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네. 제가 봤을 때 맥데이비드 선수가 올해도 이제 포인트 왕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39골이나 올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40골 고지도 넘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또 지금 뭐 맥데이비드 선수의 이제 팀 자체의 성적은 좋지 않지만 다른 본인 개인 어쨌든 트로피라든지 타이틀 같은 부분은 뭐 굉장히 많이 소득이 있을 법한 시즌인 것 같고 골도 이제 40골을 넘겼다는 부분은 또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얼마 전에 오스카르 클래프본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월드 챔피언십 나가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계를 하게 된다면 네. 한국전에서 이 선수의 플레이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두 번째 핫한 소식이죠. 와일드카드 싸움을 펼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5연승을 올리면서 팀의 분위기가 다시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5연승 기간 동안 누구를 쓰러뜨렸느냐라고 하면은 보스턴이 있고요. 10연승을 달리고 있던 콜럼버스의 11연승을 저지한 팀이 이 팀이에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블라드미르 타라센코 선수가 2경기를 결장을 했는데 복귀한 이후에 페이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전 골리인 제이크 앨런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세인트루이스의 불안 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제이크 앨런 선수가 예전보다 좀 부진한 기량을 선보이면서 골리진에서 약간은 무너졌지만 이제 카터 허튼 백업 골리가 그 이제 구멍을 잘 메워주고 있었다라는 불안 요소를 이제 주전 골리가 다시금 페이스를 찾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 뭐라고 하냐면 부상이 계속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시즌 시작 전부터 로비 페브리 선수가 부상으로 아예 이탈이 된 상황이었고요. 제이 부미스트 선수 이제 1라인 수비를 맡던 제이 부미스트 선수도 시즌 아웃이 확정이 됐고요. 카터 허튼 선수도 부상이고 스코티 업샬 그리고 니키타 소시니코프 얼마 전엔 카를 굿날손 선수까지 부상이 확정이 되면서 시즌 아웃이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축 선수들 중에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플레이오프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 거칠어만 가는데 주축 선수들이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세인트루이스가 과연 얼마나 승점을 확보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 핫하지 못했던 팀들도 있었는데요. 먼저 댈러스입니다. 이 팀이 정말 이렇게 못할 줄은 사실 뭐 불안 요소가 어느 정도 있긴 했는데 이 정도로 터져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플레이오프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되는 댈러스가 부진에 빠지면 안 되는 시점에서 최악의 부진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이 저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1승 7패 2연장패예요. 8연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 그래도 센터진에서 좀 축으로 여겨졌던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틴 한잘 선수와 제이슨 스페차 선수는 2월 말, 3월 말에 각각 등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팀에서 이탈한 상황이고 사실상 시즌 아웃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물론 뭐 7연패 기간 중에 원정 경기가 6경기가 있었고 이제 원정 6연전이 있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될 만한 대상이긴 합니다만 뭐 워싱턴, 토론토, 피츠버그, 위니펙 사실 댈러스의 전력이라면은 이 팀과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싸워내야 되는데 이 팀들에게 졌어요. 막 뭐 그것도 괜찮다고 칩시다. 그런데 또 진 팀들을 살펴보면은 몬트리올, 오타와, 밴쿠버 같은 정말 하위권을 맴도는 팀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정말 큰 문제고 사실
몬트리올, 오타와 밴쿠버만 잡았더라고 하더라도 음. 지금 와일드카드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음.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보스턴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긴 경기를 또 역전패하는 그런 또 좋지 않은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네.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이제 어두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참 보스턴전은 정말 첫 골을 득점을 하고도 뭐 보스턴전도 그랬고 지금 4경기에서 선제골을 득점을 했는데도 졌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댈러스가 최근에 얼마나 경기력이 좋지 않아졌나라는 네. 부분을 좀 증명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NHL 하덴낫 마지막 소식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각 디비전의 1위 팀들입니다. 워싱턴 제외하고 다 선정해 주셨네요. 예, 워싱턴 제외하고 사실 디비전 1위 팀들이 지난주에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에게 역전을 하긴 했지만 0대3으로 완벽하게 좀 끌려가던 장면이 있을 정도로 불안한 경기를 선보였고 그 다음 아일랜더스 전까지 7대3으로 앞서고 있는 경기를 7대6까지 따라잡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또 승점을 추가 실점을 확보하지 못할 뻔도 했었어요. 그리고 뉴저지와의 경기가 그 다음에 이어졌는데 이 경기는 정말 무기력하게 완패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템파베이가 많이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거스 역시 디비전 2위 팀을 인 세너제이를 만나서 이제 패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였던 콜로라도전도 좀 생각대로 경기가 치러지지 못하면서 2대1로 패배를 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거스도 좀 흐름이 많이 처진 그런 주말을 보냈고 네. 센트럴 1위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한테 정말 완패를 당했어요. 완패를 당한 다음에 미네소타에게도 또다시 또 완패를 당했고 네. 오늘 있었던 이제 위니펙전도 역전패를 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이 세 팀의 지금 페이스가 정말 지금 막바지에 들어와서 좋지가 않아졌습니다. 물론 뭐 아직 뭐 6경기 이상 정도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팀들의 전력을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지만 네. 이게 혹시나 장기화되게 된다면은 아무리 정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플레이오프에는 더 기세가 좋은 하위 시드가 또 좋은 결과를 내는 그쵸.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긴장을 하고 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NHL 하덴낫 각 디비전 1위 팀의 부진이 오늘의 마지막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NHL 경기 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하인더넷 141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NHL 경기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센트럴 디비전 1, 3위 팀의 맞대결이었죠. 센트럴 최강자 내슈빌과 3위 수성을 위해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미네소타와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 팀의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내슈빌입니다. 내슈빌 같은 경우는 사실 2월 말부터 기세가 정말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센트럴 1위를 완벽하게 굳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뭐 100포인트를 넘기고 106포인트까지 이제 템파베이가 승점까지 맞추면서 정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3월 동안 성적이 뭐 오늘 패배 포함하면은 3패인데 이 경기 전까지 하면은 2패.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죠. 그중 1패 역시 슈트아웃에서의 1패였기 때문에 내슈빌이 어쨌든 2월 말 3월 들어와서의 페이스 자체는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대팀 미네소타는 어땠을까요? 2월에 미네소타가 정말 좋은 한 달을 보내면서 플레이오프권으로 진입을 했고요. 1, 2위와도 어떻게 보면 큰 1, 2위 그러니까 센트럴 1, 2위와는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3위를 지키는 시나리오로 이제 가야 되는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2월을 잘 보낸 것 그리고 3월에도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이 나온 부분은 괜찮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 이전에 펼쳐졌던 콜로라도와 베이거스의 경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오프 다툼을 하고 있고 3위 자리를 다툼을 하고 있는 콜로라도가 베이거스를 제압을 하는 또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승리가 절실한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 앞서서 양 팀들 모두 부상 변수가 있었다고 하죠. 부상 변수가 있기는 했는데 그렇게 막 아주 다른 팀처럼 아까 말씀드린 뭐 세인트 루이스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요한 선수들을 부상으로 잃었다는 아. 부분은 정말 큰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칼레 에른크로크 선수가 상반신 부상으로 인해서 정규 시즌 남은 경기가 출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선수가 3라인 센터로 상당히 이상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의 공백이 물론 뭐 내슈빌은 정말 뭐 센터 좋은 센터들이 많긴 합니다만 에른크로크 선수 정도로 이제 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수가 한 명이 없다는 부분은 팀 운영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내슈빌에 에른크로크 선수가 없는 반면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수비진에서 좀 탑4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던 제러드 스퍼전 선수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네. 4주 결장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 부분에서 이제 미네소타는 이제 타격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펼쳐진 양 팀의 경기는요. 1피리어드 내슈빌이 선제골을 뽑아냈지만 미네소타가 2피리어드와 3피리어드에 각각 2골씩 몰아치며 4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예, 사실 이 경기는 내슈빌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미네소타가 정말 2피리어드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네. 손쉽게 내슈빌을 제압을 하고 4대1로 승리를 하면서 네. 예, 귀중한 승점을 따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피리어드별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1피리어드입니다. 내슈빌의 선제골이 있었는데요. 예, 1피리어드 전개 자체는 사실 내슈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퍽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고 이제 내슈빌의 공격, 기본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퍽 쪽으로 이제 네. 이제 선수를 한쪽으로 상대방의 시선을 몰아놓고 반대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퍽을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런 그림, 이런 부분과 같은 퍽 움직임 부분이 미네소타를 많이 흔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라이언 존슨 선수가 8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고요. 네. 물론 미네소타도 이제 이러한 좀 어려운 경기를 풀어가는 와중에서도 뭐 좋은 찬스, 역습으로 좋은 찬스를 만들려는 그림이 있었지만은 뭐 이제 내슈빌의 수비진과 페카리네 선수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막아내는 장면이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경기력 자체는 1피리어드 내슈빌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피리어드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미네소타 쪽으로 바뀌었다고요. 2피리어드 들어가면 갈수록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실 2피리어드 초반에도 1피리어드 마찬가지로 내슈빌은 정말 활발하게 공격 전개를 해나가면서 좀 미네소타를 압도하면서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듯 했으나 네. 미네소타가 재빠르게 이제 내슈빌 진영으로 파고들면서 골문 혼전 상황을 만들어서 동점골을 뽑아냈고 그 이후에 페카리네 선수가 퍽을 이제 한번 놓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추가골, 역전골이 나오면서 경기를 앞서가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2피리어드에 나타났던 분위기 반전 좀 어떤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을까요? 예, 퍽 경쟁에서 좀 승리를 거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장면이 미네소타가 네. 이 피리어드의 분위기를 잡아올 수 있었던 이런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이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가 퍽 경쟁 상황에서 좀 많이 이기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제 예를 들면 내슈빌의 진영에서 깊게 이제 퍽을 네. 밀어 넣은 다음에 경합을 하는 장면, 어떻게 보면 덤프 앤 체이스에서 좀 많이 이긴 부분, 이런 부분이 초반에 이 피리어드에 조금씩 분위기를 반전해 나갈 때 나왔고요. 그리고 슛블러킹을 한 다음에 퍽이 이제 아무도 없는 쪽으로 갔을 때 그 퍽을 다시 잡아내는 경쟁 과정에서의 승리를 많이 거두는 이런 부분이 조금씩 퍽의 소유권을 미네소타 쪽으로 돌리는 데 일조를 했고 경기의 분위기까지 좀 많이 돌려졌던 이런 결과로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3피리어드에서도 미네소타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 3피리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3피리어드에 좀 내슈빌이 아무래도 경기 흐름을 좀 바꾸려면 골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이 공격을 했는데 네. 미네소타 선수들이 정말 끈질긴 수비를 해내면서 좀처럼 깔끔한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데 실패를 했고 네. 3피리어드 시작 2분도 지나지 않아서 미네소타의 압박에 인해서 3점째를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네. 내슈빌의 이번 시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파워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공격, 이런 부분이 네. 좀 탄탄한 공격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서 엠티넷까지 한 골 더 실점을 해서 4대1로 경기가 마무리되고 말았네요. 네, 그러면 이번 경기 미네소타의 승리 요인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수비수를 부상으로 잃긴 했지만 미네소타의 수비력 대단했다고요? 예, 끈질긴 수비 이제 3피리어드 때 언급드린 부분에서 좀 부연 설명을 네. 드리자면은 내슈빌의 탑4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퍽을 건수하는 능력이나 패싱 능력 같은 부분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요. 물론 뭐 내슈빌의 공격수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이제 퍽 간수 능력이라든지 패싱 능력 그리고 퍽 처리 속도 이런 부분이 빠른 속도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는 이 일을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1차적으로 퍽을 가진 내슈빌의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걸면서 공격 리듬을 흐트러지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거는 것은 수비 이제 브레이크아웃 상황에서 수비수에게 압박을 거는 장면도 있고 이후에 포워드에게 퍽을 연결을 했을 때 그 포워드에게 붙는 이런 운영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체력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이 오래 정말 경기 내내 걸기는 힘든데 네. 미네소타 선수들이 정말 경기 내내 끝까지 잘 이 작전을 소화를 해준 부분이 내슈빌의 공격 리듬을 많이 흔들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골을 실점하긴 했지만 이후에 이제 이런 수비력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내슈빌은 그 결과 공격이 흐트러짐과 동시에 부주의한 페널티, 투맨이맨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퍽 걷어내는 과정에서 슬리에더 게임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페널티가 범하게 되면서 경기가 힘들어졌고요. 3피리어드 중후반 가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플레이를 하면서 그 거친 플레이의 결과 감독의 항의가 이어졌고 그 항의로 인해서 이제 내슈빌 피터 라비올라 감독이 퇴장까지 당하는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네소타 수비력에 막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하나의 대기록이 작성됐는데요. 미네소타 브루스 부드로 감독의 500승 경기였다고요? 네, 이번 승리는 사실 미네소타가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우위에 쓴 부분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브루스 부드로 감독이 통산 500승, 정규 시즌 500승 작성에 성공을 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드로 감독은 사실상 굉장히 빠른 템포의 하키를 추구하는 감독이에요. 네. 그리고 이 감독이 가는 팀마다 승률이 60% 이상이 될 정도로 상당히 명문 강팀을 육성하는데 이제 정말 조예가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워싱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애너하임 감독 때도 플레이오프 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지 정규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미네소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60% 이상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3.5% 정도의 승률인데 이 정도면 뭐 정말 대단한 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의 문제라고 한다면 네. 플레이오프에서 이런 빠른 템포, 업템포 하키, 공격을 추구하는 이런 업템포 하키가 먹힐 것이냐라는 게 매년 이야기거리로 나오고 있고 감독 본인 자체도 성적으로 증명을 해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슈빌을 경기와 같이 수비력까지 이렇게 바탕이 된다면 그리고 미네소타가 예전부터 좀 수비 시스템이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이런 수비력의 경기를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 이어나간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미네소타가 저는 우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의 결과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비하인드는 141회 NHL 경기 리뷰 내슈빌과 미네소타와의 경기 함께 짚어봤고요. 미네소타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NHL 경기 리뷰 주목할 만한 경기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KHL 소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HL로 옮겨봅니다. KHL 플레이오프 가가린컵도 어느덧 2라운드를 거의 마쳤는데요. 각 지구 결승 매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부는 경기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먼저 스카와 로코모티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큰 이변 없이 스카가 4승 1패로 서부지구 결승에 오릅니다. 이변이 있을 뻔했는데 이변이 없어져 버린 또 시리즈가 됐어요. 네. 3차전에 로코모티브가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좋은 출발을 하나라고 했는데 이게 퍽이 장외로 나갔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골이 취소되는 그림이 있었고요. 네. 이후에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가 2골을 더하면서 2대1로 3차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4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가 한 골을 실점을 하긴 했는데 네. 이후에도 이제 코발추크 선수의 결승골, 예, 두 번째 골이죠. 그리고 빅토르 티호노프 선수가 두 골을 또 더하면서 세 번째, 네 번째 골을 더했어요. 그래서 4대 1로 승리를 하면서 3대 1로 앞서 나갔고요. 네. 마지막 경기가 5차전. 되었던 5차전에서도 코발추크 선수가 한 골을 또 넣었고 바딘 시파초프 선수가 경기에 결승골을 넣으면서 3대 1로 네. 예, 이제 5차전을 잡아내면서 네. 스카가 4대 1 전체 스코어 4대 1로 예, 서부 결승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승리의 주역들이 있네요. 코발축과 미코 코스키넨이라고요? 예, 스카는 사실 위기의 장면에서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결승골을 터뜨렸고 네. 5차전 마찬가지로 시파초프 선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이건 사실 시파초프 선수가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은 선수긴 한데 그 전에 이제 코발추크 선수가 수비로 한 번에 흔들어 버리는 이 장면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예, 코발추크 선수가 상당히 큰 세 경기를 잡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스타가 또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골린 미코 코스키넨 선수는 예, 물론 뭐 2차전에 좀 안타까운 패배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후 세 경기에서 3실점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정말 뭐 그 자체의 활약을 보이면서 스카가 3차전의 승리를 바탕으로 예, 손쉽게 네.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됐네요. 네, 이번에는 체스카와 요케리트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큰 이변은 없었네요. 체스카가 4승 2패로 마무리 짓고 서부지구 결승에서 스카와 만나게 됐습니다. 이 시리즈가 조금 할 이야기가 많긴 많은데 뭐 네. 길진 않을 겁니다. 요케리트가 3차전 드디어 일리아 소로킨 선수를 공략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1, 2차전에서 일리아 소로킨 선수를 공략하는데 실패하면서 셧아웃을 2개나 안겨주는 좀 수모를 당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3차전에서 좀 공략을 해냈고요. 추격골을 허용하면서 1대1로 따라잡히긴 했지만 올리 파울라 선수가 연장에서 퍽을 방향을 바꾸면서 소로킨을 또 공략을 해냈고 네. 3차전을 이제 한 점 따라붙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네. 중요했던 4차전이 1대1로 맞서는 상황에서 체스카의 안드로노프 선수 패스가 요케리트 선수 수비수 스케이트 맞고 들어가는 이런 좀 불운한 실점이 있었어요. 그 결과 시리즈가 3대1로 되면서 예, 사실 3대1까지 시리즈가 밀리게 되면은 그 다음 경기 이제 뒤집기가 쉽지가 그쵸. 않은 상황에서 이제 요케리트는 5차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5차전 오닐 선수의 선제골로 상당히 수월한 출발을 하게 된 요케리트인데 네트 앞에서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가 굉장한 이제 퍽에 대한 집념을 보여주면서 백핸드 슛으로 득점을 하면서 리드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고 동점을 만들게 된 것에서 좀 불안감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경기가 끝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경기가 무려 5차 연장까지 가면서 상당 이제 KHL 역사상 가장 장기전 경기로 이제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기를 잡아낸 쪽은 이제 요케리트 쪽이었어요. 미카 니에미 선수가 5차 연장에서 결승골을 뽑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희망을 이어나갔고 이런 5차 연장 극적의 승리로 6차전은 또다시 이제 요케리트의 홈으로 향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희망차게 홈으로 향했지만 네. 6차전 같은 경우에는 2피리어드 중반까지 있었던 2피리어드 중반까지는 상당히 득점 쟁탈전 양상으로 이제 경기가 흘러갔는데 안드로노프 선수가 정말 대단한 골을 선보이면서 체스카가 승리를 거두게 됐고 네. 그 결과 4대2로 체스카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요케리트의 라메 선수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죠. 예, 사실 5차전에서 최장 경기 승리 일을 했죠. 이제 요케리트가. 그리고 이 경기에서 주전으로 나왔던 카리 라메 선수가 네. 무려 83세이브를 기록을 하면서 최다 세이브 기록까지도 이 선수가 와. 가져가게 됐습니다. 한 단일 경기 최다 세이브 기록이요. 그런데 결국 6차전에서 분패를 하면서 탈락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묘한 기록을 세우긴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주인공이 되지 아쉽네요. 못한 이런 좀 아쉬운 결과가 나게 됐고요. 이번 시즌 KHL에서 활약을 하면서 방송에도 자주 언급을 드렸던 엘리트 올바넨 선수가 사실 시즌 전에 1+1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1년 계약인데 1년 더 옵션으로 네. 갈 수 있는 계약인데 그 계약을 파기를 하고 내슈빌로 합류를 한다는 그런 지금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내슈빌 팬들 입장에서는 좀 일찍 요케리트가 짐을 싼 게 팀에는 결국 도움이 될 수 있는 요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내슈빌 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털바인 선수가 탈락하고 오는 건 아쉽지만 좀 빠른 이른 시간에 팀에 합류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 좀 기쁘실 것 같아요. 네. 서부지구 살펴봤고요. 이번엔 동부지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크바르스와 메탈루르크의 시리즈는 아크바르스가 4승 1패로 마무리 지었네요. 저는 사실 이 시리즈가 상당히 접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1대1로 맞선 이후에 좀 아크바르스 쪽으로 완벽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3차전 메탈루르크 같은 경우 이제 메탈루르크의 홈에서 3, 4차전이 진행이 됐었는데 홈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3차전에서 좀 아크바르스의 득점력에 밀려서 상당히 끌려가는 경기를 했고요. 이 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한 점 차이로 따라 붙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2점을 추가 실점하면서 5대2로 패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네. 이제 이 경기에서 중간에 바실릭 이제 이전까지 OAR의 국가대표 골리기도 했었고 그동안 플레이오프에서 메탈루르크의 골문을 지켜왔던 바실릭 코세치킨 선수가 이 3차전 중간에 교체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네. 4차전은 일리아 삼소노프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두 차례나 쉬운 실수를 범하면서 이 실점이 정말 쉬운 아이고. 실점이 나왔고 네. 경기는 3대2 스코어가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좀 삼소노프 선수와 실수로 인해서 또 경기가 날아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홈에서 2패를 했기 때문에 한 경기를 더 지면 탈락인 상황에서 네. 상대방의 홈으로 가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 메탈루르크였는데 5차전에 아크바르스는 5분 만에 2골을 몰아치는 활약을 보이면서 분위기를 완벽하게 잡았고요. 한 점을 실점을 하긴 했지만 3피리어드 파워플레이에서 이르지 세카치 선수 이번 체코 국가대표팀으로도 활약을 한 선수죠. 네. 이 선수가 정말 놀라운 골을 선보이면서 3대1로 승부를 이제 5차전에서 승부를 마무리 짓고 동부 네. 결승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예, 메탈루르크 같은 경우에는 바실리 코시킨 선수가 3차전 공략을 당한 이후에 일레 삼소노프 선수가 3차전 이제 3피리어드 정도 그리고 3차전 중간 네. 그리고 4차전에 투입을 하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성적이 좋은 골이고 감독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분위기 반전을 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소노프 선수를 4차전까지 내보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 전략이 실효에 그치지 못하면서 예 홈에서 2패를 하고 말았고요. 5차전에서 다시 코세치킨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여전히 약점이 공략이 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승부가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리즈는요. 동부지구 살라바트 올라이프파와 트락토르 첼리아빈스크입니다. 팽팽한 이 양팀 3승씩 나눠 가져갔고요. 결국에는 시리즈 최종전을 앞두게 됐네요. 예, 최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 시간 기준으로 내일 이제 화요일. 27일 네. 예,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3대3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은 상당히 치열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3차전 같은 경우에 트락토르가 먼저 2점을 득점을 했지만 살라바트가 3점을 연속으로 몰아치면서 살라바트가 적지에서 또 승리를 거두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4차전 같은 경우에는 1대1 동점인 상황에서 그 다음 시프트에서 바로 리드를 되찾았고 네. 그 다음에 2골을 더 넣으면서 홈에서 4대1로 트락토르가 승리를 하면서 네. 시리즈 스코어 2대2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차전에 지금 선발로 나온 골리가 이제 바실리 뎀첸코 선수가 나왔는데 이제 트락토르 같은 경우는 프란초스 선수가 아니라 뎀첸코 선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벤 스크리프 선수를 상대로 정말 한치도 밀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골리 대결을 선보이긴 했지만 살라바트가 53분에 이제 득점을 네. 해내면서 포인트 슛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결승골이 돼서 네. 1대0으로 또다시 살라바트가 이제 또 앞서가는 이제 3대2로 시리즈 스코어 3대2로 앞서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6차전 이 정말 또 의외의 게임이 나온 게임이었는데 트락토르가 2피러드에 완벽하게 몰라치면서 정말 네. 살라바트 수비진을 완벽하게 뭉개버렸어요. 그 결과 2피러드 15분 만에 6골이 나왔습니다. 경기 스코어는 7대1 완승으로 트락토르가 완전히 분위기를 또 전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마지막 7차전 남아있네요. 마지막 7차전에 나와 있는데 역시나 지금 이 시리즈는 수월하게 골리가 공략당한 쪽이 지는 그림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스크리븐스가 지금 이제 살라바트의 주전골린 스크리븐스가 6차전에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네. 3실점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교체가 됐는데 네. 백업을 등판했던 카라이프 선수까지 4실점을 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골리 2명이 6차전에서 다 무너지는 이런 좋지 않은 그림이 나왔어요. 네. 반면 이제 이제 트락토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3차전 프란초즈 선수가 사실 3실점을 연속으로 하면서 무너진 이후에 뎀첸코 선수를 4, 5차전에 기용을 했는데 요 선택이 좋았어요. 이제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두 경기를 치러냈고 5차전도 패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1실점 패기 때문에 정말 좋은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두 경기나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은 제가 생각했을 때 프란초즈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초즈 선수의 체력적으로도 이 선수가 보전을 해줬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7차전은 조금 더 트락토르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살라바트는 1라운드에서도 7차전까지 가는 승부 끝에 올라온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이제 동부 결승을 놓고 다투는 7차전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구 결승전만을 남겨둔 KHL인데요. 아직 동부는 대진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서부지구 결승입니다. 스카와 체스카의 라이벌 맞대결이 2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동부 같은 경우는 아직 대진이 이제 네. 결정이 되지 않은 네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리뷰 같은 형식으로 다음 주에 또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서부만 말씀을 드리는데 스카와 체스카가 또 만나게 됐어요. 최근 이제 4년 동안 3차례, 올해까지 포함하면 3차례나 만나게 되는 전통의 라이벌 매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로코모티브가 이제 서부 결승에 올라오면서 이 두 팀의 매치업이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팀의 매치가 다시 성사가 됐고 이 두 팀이 KHL 전체를 봐도 올 시즌 전체 1, 2위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리즈의 승자가 가가린컵을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스카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 227골이나 득점을 하면서 전체 골 랭킹 KHL 골 랭킹 1위 팀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체스카는 무려 89실점에 불과합니다. 와. 시즌 내내 89실점에 불과할 정도로 최소 실점에 빛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1등과 수비 1등이 만나는 대진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이 두 팀이 공격 1등, 수비 1등만 하느냐라고 하면은 스카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전체 2등, 전체 실점 최 2등, 그리고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 득점이 KHL 전체 2등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1, 2위 싸움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먼저 스카부터 살펴볼게요. 네, 스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라운드에서 시파초프, 코발추크 라인이 분전을 하면서 네. 4대1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실 2라운드의 경기력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스카가 정규 시즌 보여줬던 그런 압도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경기력이 조금 더 올라와야 체스카를 상대로는 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림픽의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라인 다츠크와 구세프 라인이 2라운드에선 거의 완벽하게 묶이는 장면이 나오면서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스카가 이번 체스카 시리즈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1, 2라인이 모두 이제 다 돌아가야 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체스카는 좀 어떤가요? 체스카의 경우에는 전력적으로 보면 스카에 많이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공격 부분에서 비교를 하면 차이가 많이 심하게 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양한 라인 1, 2, 3라인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에요. 안드로노프 선수, 그리고 렌코, 이츠시킨, 카프리조프, 살루노프, 슈마코프 이 6선수들만 봐도 네. 이 6선수들을 1, 2, 3라인에 2명씩만 쪼개놔도 정말 경쟁력이 있는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이 선수들이 이제 코스키네 선수를 얼마나 공략을 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그런데 공략을 해내야만이 네. 승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쵸. 골리 매치업 한번 또 주목해 볼 만하죠. 사실 이 두 팀의 매치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매치업은 골리 매치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에서 이번 플레이오프에 가장 꾸준한 경기력을 펼친 선수는 다름 아닌 골리 미코 코스키네 선수입니다. 코스키네 선수가 9경기에서 셧아웃을 3개나 해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성공률도 94.4%나 되면서 철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스카 일리아 소로킨 선수는 이거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셧아웃을 5개나 기록을 할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인 데다가 세이브 성공률이 96.4%고 경기당 평균 실점은 0.9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체스카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게 무엇이냐고 한다면 2라운드에서
체스카는 네. 요케리트를 만났어요. 요케리트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엘리톨바넨이라는 굉장한 날카로운 창이 있는 팀이지만 이 팀을 상대로도 이 선수가 전혀 이제 기량이 떨어지는 모습이 안 나왔다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꼴리 매치업에서는 체스카에 좀 무게가 실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는 아크바르스의 상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음 시간에 아마도 시리즈 결과와 함께 동부지구 결승 초반 판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HL 플레이오프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파이널 지난 주말 일본 도마코마에서 오지 이글스와 안양한라의 1, 2차전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1차전부터 살펴볼게요. 3월 24일 토요일이었죠. 오지 이글스와 안양한라의 경기는 안양한라가 5대3으로 승리하며 3연패에 한 발 먼저 다가갔습니다. 1피리어드 시작 2분 만에 박우상 선수 선제골이 있었고요. 5분 뒤에 도메키 마스터가 동점골을 뽑아냈는데 2피리어드부터는 좀 안양한라가 주도를 했죠. 김원준 선수 2골이 있었고요. 네. 3피리어드 하시모토료가 추격골을 뽑아냈는데 김원준 선수가 해트트릭 완성하면서 네. 다시 앞서갔고 경기 막판에 오지가 엠티넷 공격을 펼치고 하시모토가 또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한 골 차까지 이제 추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엠티넷 공격했는데 이때는 이제 김기성 선수가 엠티넷 골을 뽑아내면서 5대3으로 안양한라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한라 팬분들과 한라 선수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한라 이게 물론 정말 준비를 잘해왔다. 그리고 선수들이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프리빌레이즈 전과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라고 저는 좀 많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지도 상당히 잘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좀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두 장면 정도 존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첫 득점 장면. 한라의 첫 득점 장면인데 이 나리사와 꼴리가 퍽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니 선수와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의 결과를 생각을 한다면은 그 실점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요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지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실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중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오지 이글스의 파워플레이 찬스에서 이제 정말 스테판 베이유 선수가 거의 오픈넷 같은 느낌으로 쳐낸 슛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메타츠 선수가 정말 감각적으로 막아내게 되면서 2대1 상황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게 2대2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실 2대2가 됐으면 또 흐름이 완벽하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사실 오지 이글스의 이 경기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제 3라인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한라의 3라인을 상당히 수월하게 좀 공략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에치고 토모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1, 2경기 모두이긴 합니다만 이 선수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구나. 왜 3라인 센터로 이 선수를 기용을 하고 사실상의 오지의 3라인 스코어라인 3라인이 왜 이 선수가 센터를 막는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였어요. 그리고 도메키 마사토 선수도 정말 이 경기에서 상당히 찬스 메이킹 부분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오지가 많은 찬스를 잡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득점을 하지 못했고 김원중 선수에게 사실 해트트릭 마지막 골,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패스 미스라고 하는 플레이 과정에서 이제 가운데로 퍽을 보내는데 패스가 됐어요. 그게 이제 한라 선수에게 패스가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실점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지 입장에서는 잘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한 경기가 됐고요. 한라 같은 경우에는 오지 선수들이 실수라든지 아니면 흐름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흐름을 넘겨주지 않는 그런 좀 탄탄한 경기 운영이 나왔다. 뭐 1피리어드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또 2피리어드부터는 괜찮은 경기 흐름이 나오면서 한라도 한라가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경기력이 됐네요. 말씀 주신 것처럼 1피리어드 슈팅 수가 12대2로 오지 이글스가 압도적인
플레이를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발목을 잡은 거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 진영, 오지이글스 자기 진영에서의 실책들, 뭐 나리사와 유타의 첫 골 내준 장면도 비슷했고 네. 그 이후에 2피리어드, 3피리어드 때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브레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이없는 실책이나 패스미스로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고 또 그런 기회를 안양알라가 못 살리는 팀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충분히 결정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경기가 의외로 이 피리어드 이후에 좀 와르르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고요. 네. 나리사 유타가 좀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는 한데 이번 경기 첫 골은 뭐 골대로 복귀를 하지 못했으니까 뭐 자기 실책인 건 큰데 그 이후에도 뭐 골 장면들을 보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 편의 이제 실책이 곧바로 역습으로 이어지면서 좀 역동작들이 걸리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쉬운 골을 내준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피리어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좀 골리 싸움에서 좀 갈렸던 부분들이 승패의 그런 방향도 결정지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사실 오지 공격이 이 경기에 전체적으로 괜찮았던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슈팅 25개 쐈는데 3점이 넣었다는 거예요. 달텐 선수를 상대로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달텐 선수가 3실점도 자주 아시아리그 레벨에서는 자주 하는 골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경기를 끌고 왔으면 사실 오지 입장에서는 잡아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골리가 19세이브 4실점을 하면서 무너졌다라는 부분은 오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흐름 자체는 충분히 네. 잡을 수 있는 경기였지만 어떻게 보면 좀 부주의하고 그쵸. 좋지 않은 플레이로 인해서 패배를 하게 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2차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날 1차전에서 김원중, 김기성, 김상욱 선수가 나란히 3포인트를 올리며 활약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힘PD님은 김원중 선수를 그리고 현석 기자님은 김기성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셨는데 역시나 두 선수 모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김원중 선수는 6시즌 만에 플레이오프에서 골을 터뜨렸대요. 근데 그게 무려 해트트릭이었네요. 그렇게 돼서 김원중 선수는 2차전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는데요. 바로 다음 날이죠. 3월 25일 일요일 안양알라 오지이글스의 경기는 5대2로 안양알라가 2차전까지 가져가면서 태범캐스터 말대로 아시아리그 3연속 챔피언 등극의 8분 응선을 다 넘은 그런 느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1승만 해도 8분 응선 넘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게요. 2승을 해버리는 바람에 거의 뭐 다 왔죠. 1피리어드 5분 만에 오지이글스 스테판 베이유가 선제골을 뽑아냈는데 30초 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박상진 선수가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네. 근데 또 14초 만에 오지이글스의 콘요스케가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네. 골을 만들어냈고요. 이 피리어드 시작 2분 만에 라던스키가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가져갔고 3피리어드 김원중 선수가 이틀 연속 골을 뽑아내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 경기 막판에 이제 엠티넷 공격들을 펼쳐냈는데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두 번 다 신상우, 김기성 선수가 엠티넷 골을 만들어내면서 네. 2승째를 가져갔고요. 엠티넷 골 두 골을 빼놓고 보면은 뭐 전날과 마찬가지로 한 골차 승부였네요. 한 골차 승부였죠. 이 경기도 한 골차 승부였는데 사실 이 경기도 오지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게임이긴 한데 왜 안 됐냐라고 하면은 이게 일단은 첫 골을 좀 빨리 실점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득점을 했는데 이 과정의 득점이 어쨌냐면은 포인트 슛에 김기성 선수 스택이 맞고 굴절이 되면서 이제 들어간서 2대1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라 쪽에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2대1에 이렇게 좀 쉽게 리드를 잡았으면은 이 2대1의 리드를 좀 잘 지키는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경기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정말 1차전과 거의 비슷한 실점 장면도 한 차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오지가 꼭 잡아야 되는 경기를 또 놓치고 말았고요. 또 이 피리어드에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가 이제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잠깐 이제 못 뛴 장면이 나왔는데 3피리어드 조금 소화를 하다가 그대로 이제 또 경기 3피리어드 중반부터는 경기를 끝까지 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가유스케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 있어요. 그리고 하가유스케 선수가 2차전 사실 연습까지는 참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는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가유스케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2라인 센터인 오바라 다이스케 선수까지 혹시나 이제 빠지게 된다. 이제 3차전부터 출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정말 사실상 어려워진 이 파이널에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더 어려워진 쪽은 오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라인업을 보고 이제 부상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오바라 선수가 사실 100% 컨디션이라고 이제 이라고 해도 사실 지금 1, 2차전의 경기를 봤을 때는 오바라 선수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좀 존재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그래도 오바라 선수가 이 라인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부분이 또 더 오지 이글스의 어떻게 보면은 좀 반격에 좀 힘들어진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예, 뭐 1차전하고 비슷한 장면들이 많았죠. 실점 장면들 그리고 득점 장면들을 보면은 네. 특히 오지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골문 앞에 쇄도에 들어오는 선수들을 그냥 그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못 쓰는 장면들이 1차전, 2차전 동일하게 반복해서 나왔는데, 뭐 2차전 박상진 선수 골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팀 간의 상성이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지 이글스가 과연 사할린을 상대로도 이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할린이 올라왔으면은 또 안양알라를 상대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것도 아니고. 네, 좀 달랐을 그래서, 것 같습니다. 오지 이글스가 좀 사할린을 상대할 때와는 다르게 안양알라를 상대로 할 때에는 많이 미스가 많구나라는 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서 조금 파이널답지 않은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1, 2차전을 통틀어서 보면은 이 안양알라의 1라인이 좀 그래도 결과적으로 네. 포인트에서도 그렇고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또 덧붙이면은 안양알라 4라인의 활약도 뭐 이날 박상진 선수 골도 마찬가지고 4라인의 활약도 오지 이글스를 상대를 했을 때 네. 각 라인별로 비교를 해보면 그런 라인업 매치에서 좀 우세를 가져갔던 게 우위를 점했던 게 또 하나의 승리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챔피언 결정전 3차전 이번에는 안양알라 홈에서 이루어집니다. 3월 29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저녁 7시에 안양빙상장에서 예정돼 있고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한 차전을 더 해야 한다면 31일 토요일 그리고 5차전까지 가야 된다면 4월 1일 일요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지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올까요? 저는 1, 2차전의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나 풀어나가는 자체는 오지 이글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1차전 1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한라가 이렇게 고전한 경기가 올 시즌 그렇게 많았었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던 이제 1피리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경기 자체는 그렇게 상당히 1, 2차전 결과는 한라 쪽으로 좀 웃는 그림이 나왔지만 오지도 이길 그림이 전혀 없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지 같은 경우에는 1, 2차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보완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상대방의 침투를 좀 막아내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오지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좀 잔실수를 줄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하프보드에서의 가운데로 내주는 패스 이런 부분이 컸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줄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한 과제 2개를 해결만 한다면은 또 뭐 오지도 충분히 해볼 만한 지금 그림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결국 3차전에 앞으로 좀 향방을 많이 갈라낼 것 같네요. 예, 뭐 오지 이글스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었거든요. 충분히 기회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메탈튼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 기간 내내 지금 평균 실점이 1점대인데 2골 3골을 뽑아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오지 이글스의 공격력에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비 지역에서의 자기 실수 그리고 골리 실책, 뭐 수비 실책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선수들의 기량이 문제라기보다는 집중력 부분에서의 차이니까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멘탈적으로 극복 가능한 그리고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보면은 네. 오지 이글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4, 5차전 예, 좀 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뭐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3년 연속 챔피언 달성을 위해 안양한라는 좀 뭘 보완하면 좋을까요? 사실 좀 3라인이 그래도 조금 더 활약을 할 필요가 음. 있다고 봅니다. 3라인이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골을 넣긴 했지만 사실 네. 1, 2차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굉장한 큰 기여를 한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3라인에서 너무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네. 상대방의 3라인 같은 경우 이제 에치고 토모야, 다카하시 그리고 베리텔럭스. 베르텔럭슨 선수가 구성한 3라인은 나오기만 하면은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설령 득점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지역에서 시간을 버는 이제 그런 공격을 풀어나가는 그림이라든지 전반적인 공격을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한라의 3라인은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한라의 3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이 그런 거를 아예 못하는 선수냐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3라인에서 이제 1라인이 정말 상당히 지금 플레이오프 전체로 봐도 뛰어난 모습을 1, 2차전에서 보여주면서 이제 경기를 잡았잖아요. 네. 그런데 3차전에는 혹시 오지가 이 부분을 보완을 해온다면은 다른 라인에서 좀 터져야 될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3라인이 좀 그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은 한라가 훨씬 더 경기를 수월하게 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뭐 안양한라는 딱히 보완이라고 할 게 없죠. 예, 뭐 기량 부분에서는 뭐 양 팀 다 예, 보완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은 크게 작용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멘탈 관리인 건데 뭐 2승에 도취되거나 뭐 자만에 빠져거나 뭐 그래도 그런 거에 주의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집중력 부분 항상 유지하고 긴장감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결국 뭐 스코어는 3대5, 2대5가 나왔지만 뭐 경기 내용만 내용만 놓고 보면 결국에는 한 골차 승부였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만 긴장감을 잃지 않는다면은 최근에 뭐 안양에서 진 적도 없었고요. 네. 예, 몇 년 동안 3, 4년 네. 동안 진 적도 없었고 또 1, 2차전 내용도 좋았고 그리고 대표팀을 갔다가 복귀한 선수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경기력이 다 올라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긴 휴식기를 가졌던 대표팀이 아니었던 선수들도 기존 선수들도 쭉 충분히 이제 경기들을 펼쳐내면서 재기량을 되찾았기 때문에 예, 유지만 하면은 충분히 목요일에 3연승으로 네. 예, 챔피언 3연패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힘 PD님의 예상은 목요일에 딱 끝나고 그래서 주말에 목요일에 녹음할 수 있도록. 끝나면은 네. 글쎄요, 주변에 이제 팬분들께서는 평일이다 보니까 네. 경기장에 직접 찾아갈 수 있는 힘드시죠. 타이밍이 좀 안 돼서 맞아요. 많이 어려워들 네. 하시는데요. 목요일날 끝나면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들이 편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표팀들도 이제 빨리 휴식기를 그쵸. 가져야 이제 세계 선수권을 준비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벌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U18 대표팀 명단 보니까 또 이창현 코치님, 손호성 코치님 다 거기 명단에 포함되어 계시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저도 목요일날 끝났으면 좋겠네요. 주말에 다른 거 해야죠. 네. 예, 이왕이면은 깔끔하게 목요일날 세레머니를 볼 수 있었으면 하네요. 잡을 수 있을 때 잡아내야 되고 네. 그건 사실 흐름 자체는 왔어요. 잡을 수 있는 상황도 왔고요. 근데 행여나 좀 안 좋은 그림으로 3차전을 지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또 오지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라 같은 경우에는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고 해서 예, 뭐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지금 분위기 잡았을 때 끝내야지라는 마음으로 네, 네. 달라들어서 끝내는 게 중요할 것 여지를 같습니다. 주면 안 되죠. 네. 네. 저희도 뭐 4차전 보러 가고는 싶지만 3차전에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도 저희는 이번 주 일요일 녹음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4월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요일날 끝나면 저희는 일요일날 녹음을 네. 준비하려고 하고요. 네. 조금 길어지면은 월요일날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일요일날 녹음할 수 있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녹음도 아마
네, 일요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리그 챔피언 타이틀은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되었을지 이 재밌는 소식과 함께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아이스하키와 함께 더 재밌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듣기, 경기 영상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요. 온더스포츠 홈페이지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그리고 네이버 TV, 온더스포츠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힘찬 PD, 이현석 기자, 그리고 저는 김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